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운 데 없이 제 풀로 막되게 자라 교양이나 버릇이 없는 자식을 후레자식이라 하죠. 전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들이 그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내 목숨을 내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끼고 희생하며 최선을 다해 키웠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자식들과 연을 다 끊고 난 지금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래도 이날 평생 든든히 내 옆에 있어준 남편 덕분에 오늘도 힘내어 살아가 보렵니다. 이따 짝꿍과 점심 호텔 뷔페에서 먹고 백화점 쇼핑하러 가기로 했네요. 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백화점 화장실 청소하는 아줌마였는데 이젠 고객이 되어 명품 백도 벌써 몇 개 샀네요. 한 달 만에 우리 부부에게 120억이 뚝 떨어졌거든요. 그 덕분인지 저희 부부를 무시하던 내 자식들이 이제서야 죽어라 연락 오고 찾아오고 집으로 선물 보내고 난리네요. 참네, 진작 잘할 것이지. 내 새끼들이지만 참으로 괘씸하기 짝이 없다니까요. 그동안 저희 부부가 자식들로부터 받은 수모를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저희 아버지는 시골 촌구석에서도 아주 멋쟁이였고 대단한 카사노바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일찍이 저와 엄마를 버리고 새로운 여자를 찾아 떠나가셨죠. 20살에 저를 낳고 일상이 찌든 엄마에게서 더 이상 매력을 못 느끼셨나 봐요. 그때 제 나이 고작 3살. 저희 엄만 제 동생을 임신하고 계셨는데 쪽지 하나 남기고 사라진 아빠의 부재에 충격을 받아 유산하셨다고 하네요. 외동딸이 돼버린 전 홀로 남겨진 엄마와 정말 어렵게 자랐어요. 시골 촌구석에서 돈 되는 일이 뭐 얼마나 있나요?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기에 저희 엄마는 이논 저밭 여기저기서 일하고 풍쌉을 받으셨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었죠. 그마저도 너무 무리한 탓인지 엄마는 제가 8살 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제가 학교 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죠. 학교에 보니 동네 어른들이 웅성웅성 거렸고 마을 이장님의 트럭을 타고 읍내 병원에 가서 이미 돌아가신 엄마를 마주할 수 있었어요. 엄마 발이 아직 따뜻한데 왜 엄마가 안 일어나지? 내가 부르면 자다가도 환한 웃음으로 반겨줬었는데 깊게 잠이 드셨나? 너무 어린 나이였기에 엄마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도 못한 채 전 친척들 집을 전전하기 시작했어요. 친척들도 먹고 살기 힘든 처지인 건 매한가지였기에 어린 저는 졸지에 애물단지가 돼버린 거죠. 서로 몇 주 데리고 있다가 다른 집으로 떠넘기기 바빴던 것 같아요. 막내 이모네 집에 얹혀 살았었는데 이모와 이모부가 워낙 사이가 안 좋아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통에 늘 눈치를 봤었죠. 그러다 끝내 이모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전 오히려 이모와 단둘이 살게 되었다는 사실에 내심 기뻐하고 있었는데 외삼촌에게 절 떠넘기는 전화를 엿듣고는 어린 나이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죠. 오빠, 영자 얘 언제 데려갈 거야? 나 재혼하는 거 알지? 마치 애 딸린 이혼녀 같잖아. 나 애도 안 낳고 바로 이혼했는데 오해받는 거 억울하다고. 오빠는 영자 또래 애기들 키우고 있으니 다 같이 지내면 영자한테도 더 좋겠네. 얼른 데리고 가. 나 재혼하게 되면 나름 신혼인데 불편하다고. 그렇게 전 막내 이모 집에서 나와 아이가 이미 4명이나 있었던
외삼촌 집으로 보내졌어요. 다락방 조그만 창고에서 기거할 수 있었는데 워낙 오래된 집이라 천장이 무너질까봐 걱정이었고 쥐와 바퀴벌레가 득실득실한 곳이었죠. 아직도 악몽을 꿀 때면 꼭 그 방이 나오더군요. 저한텐 귀신의 집이나 다름없는 공간이었죠. 외삼촌이 절 위해 쥐를 잡아준다고 하며 놓아준 쥐덫이나 끈끈이도 무서웠어요. 한번 잡히면 쥐들이 얼마나 찍찍하고 울어대던지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네요. 외삼촌께서는 채소 농사를 많이 지으셨는데 리어카 가지고 수확한 야채를 파는 외숙모를 도와야 했어요. 친자식들도 일손을 돕는데 하물며 조카인 저는 더 열심히 해야 했죠. 가끔 장터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면 좀 부끄럽긴 했지만 밥값은 해야 한다는 생각에 공부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죠. 어렸을 때였지만 눈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부모 없이 자라야 했기에 눈치를 보며 생활하는 건 일상이었죠. 중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외삼촌께서 저녁에 절 부르시더군요. 영자야,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겠지? 아, 네, 삼촌. 그런데 갑자기 왜요? 저 다른 곳으로 보내시려고요? 그건 아니고 혹시 너 모아놓은 돈 좀 있니? 제가 돈이 어딨겠어요, 삼촌. 10원짜리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 알았다. 잘 지내거라. 이 말을 끝으로 전체 다락방에 올라가서 잠을 청했고 일어나 보니 외삼촌 가족들은 모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더군요. 쥐도 새도 모르게 그리고 저한테도 비밀로 한 채 가족이 짐을 싸서 말 그대로 뿅 하고 없어졌어요.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멍하게 빈 방에 서 있는데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리더군요. 어제 김씨네가 밤중 트럭 타고 야반도주하는 걸 본 사람이 있다는데 김씨 어딨냐? 네 외삼촌 어딨냐고. 저도 몰라요, 아저씨. 일어나 보니 횡하니 어디론가 가버렸더라고요. 저한테 아무 말씀도 없이 말이죠. 모르긴 뭘 몰라. 조카인 너한테 행선지는 말하고 떠났겠지. 대체 어디로 간 건지 어서 말해. 마을 사람들 돈 따 떼먹고 톡겨? 육실놈 같으니. 아이고, 내 피 같은 돈. 몇 년을 농사지어 모은 돈인데 조카 살 돈은 쥐어주고 갔을 거 아니야. 네가 내 돈 일부라도 대신 갚아라. 가진 돈 전부 내놓으라고. 아저씨는 소리 지르며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지만 아무리 그래봐야 땡전 한 푼 줄 수가 없었어요. 한바탕 소란 피운 아저씨가 집을 떠나고 전 엉엉 울며 얼마 없는 짐을 쌌어요. 혼자 그 집에 더 있다간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서 무서웠거든요. 혹시 몰라 차비 정도 꼽을 쳐뒀는데 꼬깃한 돈을 꺼내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죠. 중학교엔 자퇴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도망치듯 올라왔어요. 그 후로 형편상 학교는 쭉 못 다녔죠. 이제 세상에 완전히 나 혼자였거든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당장 돈을 벌어야 했어요. 다행히 날이 따뜻한 계절이어서 교회 앞마당에서 노숙을 할 수 있었죠. 그때만 해도 70년대 말이라 지금처럼 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아원이라도 제 발로 들어갔으면 좀 나았을 텐데. 총구석에 살아서 고아원의 존재도 잘 몰랐었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야채 파는 일밖에 안 해봐서 야채 가게의 종업원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는 사실이 제게 오히려 용기를 불어넣어줬고
얼굴에 철판 깔고 야채도 잘 팔고 사장님으로부터 팁도 많이 받았죠. 그 돈을 모아 다 쓰러져가는 건물에 하숙집 방 하나에 월세 내고 살 수 있었어요. 반지하였는데 곳곳에 곰팡이와 안 좋은 공기 때문이었는지 아토피가 엄청나게 심해지더군요. 그곳에서 몇 년을 버티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새벽 우유 배달 일을 추가로 하여 돈을 가열차게 모았고 어느 옥탑방에 보증금을 내고 반전세로 이사가게 되었네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자전거로 우유 배달을 하며 이 집 저 집 구경하는 맛이 있었어요. 배달하는 동네가 워낙 부촌이었거든요. 저기 저 대골 같은 집은 얼마나 비쌀까? 안에 방이 몇 개일까? 3개? 4개? 와, 좋겠다. 저런 집에서 딱 한 번만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쿵! 흐뭇한 상상 속에 빠진 채 어두컴컴한 새벽길을 자전거로 재빠르게 달리다 보니 앞에 사람을 못 보고 쿵 부딪혀버렸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 신문 배달하는 남자였는데 가끔씩 오가다 길에서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죠. 괜찮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직 동트기 전이라 컴컴해서 미처 피하지 못했네요. 어머, 피까지 나시네요. 여기 손수건 있어요. 이걸로 좀 닦으세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무릎에서 피가 철철 나는데도 신문 배달남은 연신 싱글벙글이더군요. 서로 부딪힌 건데 제 잘못이기도 하죠 뭐. 가질 것 괜찮습니다. 살짝 까진 건데요 뭐. 저기 너무 죄송해서 여기 우유라도 하나 드시겠어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배달을 빨리 마쳐야 해서요. 아, 잠깐만요. 우유 말고 전화번호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우유 대리점 전화번호요? 우유 시키시게요? 아니요. 아가씨 번호 말이에요. 집 전화 없어요? 가끔 배달하다 마주칠 때면 가슴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부딪혀서 대화 나누게 된 게 다행이네요. 피까지 나다니 이거 극적인걸요?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이 웃고 대화를 많이 나눠본 남자는 이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당황하긴 했지만 저도 이 남자의 긍정적인 기운이 싫지 않았기에 제 옥탑방 전화번호를 건넸죠. 그 후로 뻔질나게 전화를 하더군요. 남자가 말도 조잘조잘 얼마나 많든지 듣기만 해도 TV, 라디오가 필요 없었죠. 그때 제 나이 딱 20살. 초등학교 때부터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며 외롭게 살아왔으니 마음에 정을 붙일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금방 그 남자한테 푹 빠져버렸네요. 그 남자의 이름은 정석춘. 나이는 저보다 3살 많았고 이미 군대를 다녀와서 홀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사람이었어요. 제 몸뚱아리 하나 챙기는 것도 버거워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더군요. 정석춘 이 남자는 새벽엔 신문 배달, 오전 오후엔 구두 닦기를 하며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어요. 힘들어도 늘 웃는 모습이 참 매력적이었고요. 어느새 커플이 된 우리는 둘 다 돈이 없으니 산으로 들로 기차도 타고 데이트했어요. 기차도 가장 싸고 느린 걸로 타고 말이죠. 남친이 일을 안 하는 날은 유일하게 일요일 한나절, 딱 6시간이었어요. 데이트 장소를 후다닥 둘러보고는 서울로 올라와서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곤 했죠. 아쉬웠지만 시간이 돈인 사람이었기에 잡을 수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에 빚을 몽땅 남기고 가셨더군요. 당뇨가 심하고 몸이 약했던 남친의 어머니는 거의 쓰러지다시피 몸져 누워버렸고요.
그 빚을 외동아들인 남친이 모두 갚는 중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지금까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돌아가신 아버지라고 하더군요. 원망하는 내색 하나 없이 말이죠. 그런 모습들이 참 듬직하니 멋있어 보였어요. 늘 내 현실을 시궁창이라며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제가 이 남자를 만나며 조금씩 변화하는 게 느껴졌어요. 일요일 6시간만 보며 주말 데이트를 즐기던 것도 어느새 3년이 넘어가자 남친은 중대 선언을 하더군요. 빙하 축제에 같이 놀러가서 말이죠. 영자만 보면 내 심장이 빙어처럼 팔딱팔딱 뛰는구만. 이러다 심장병 걸려 죽겠네.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나랑 같이 살아줘. 내가 돈 한 푼 없는 놈이지만 내 여자 하나 먹여 살릴 자신은 있는 놈이니깐. 참으로 멋없는 프로포즈죠. 그래도 같이 살자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빨개지더군요. 그날 핑크빛 분위기에 취해 아파트 담벼락에부터 뽀뽀 한번 하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들켜 내쫓겼던 기억이 있네요. 서로 참 가난한 사람들이라 결혼 이야기가 나와도 딱히 준비할 것도 없더군요. 일단 예비 시모를 뵐 생각에 마음이 떨렸어요. 혼자 산 지 너무 오래돼 어른께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생각도 안 났죠. 그런 저를 예비 시모는 참 반갑게 맞아주시더군요. 아유, 우리 며느리야 반갑다. 이제 한가족 될 건데 손 한번 잡아보자. 어려서 부모님을 모두 잃었다고? 지금껏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니? 그 생각하니 내가 눈물이 나는구나. 나도 어릴 적에 너와 똑같은 처지로 힘들게 자랐거든. 자, 이제 날 친엄마라고 생각하고 오손도손 살아보자꾸나. 시엠이라고 불편해할 거 없어.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뭐. 내가 친딸처럼 여기고 그동안 애미로부터 못 받은 사랑 다 줄게.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줘서 고맙다. 전 미처 첫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눈물부터 주룩주룩 났어요. 가슴 저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았던 내 서름이 다 터져 나오는 느낌이었죠. 애비애미 없는 자식이라고 무시나 했지 이렇게까지 따뜻하게 대해주는 어른은 없었거든요. 예비 시모의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가슴에 푹 안겨서 한참을 대성통곡했네요. 진짜 엄마처럼 다 받아주셨죠. 그날 이후 결혼식도 생략하고 남편이 살던 집에 제 간소한 집만 몇 개 갖고 들어가 함께 살게 됐어요. 사실 시모가 몸이 약해 제가 집안일을 거의 다 해야 했지만 절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더군요. 남편과 제가 버는 돈의 70%는 빚 갚는 데 들어가고 나머지 쥐꼬리만한 돈으로 생활해야 하니 허리띠를 졸라 매야 했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웠죠.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외로울 틈은 없었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함께 산 지 4년 만에 3명의 아기가 내리 태어났거든요. 시모가 약한 몸으로 아기 돌봐주느라 참 고생 많이 하셨죠. 첫째 아들은 첫 출산이라 그런지 난산이었어요. 30시간 넘게 진통하다 겨우 자연분만 하려고 했는데 목에 탯줄을 감고 있다고 해서 긴급 제왕절개로 낳게 되었죠. 덕분에 그때 당시 엄청난 돈을 지출하고 말았어요. 그때만 해도 건강보험이 잘 갖춰지지 않았던 때니까요. 요새는 살기 참 좋아졌죠. 연년생으로 다음해 말쯤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우리 부부는 또다시 큰돈을 들일 형편은 안 됐기에
동네 산팥집에서 낳기로 결정했어요. 한번 제왕절개한 사람은 위험 부담이 커서 자연분반은 안 된다고 했지만 둘째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산팥집에서 둘째를 낳다가 피가 멈추질 않아 그 자리에서 사망할 뻔했답니다. 119 불러서 결국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의사 선생님께 호되게 꾸중을 들었죠. 산모, 이거 조선시대 같았으면 딱 죽었을 케이스야. 연년생 두 아들 출산하는데 죽다 살아난 저는 더 이상 임신을 안 하리라 다짐하고 남편한테 정관수술을 권했어요. 남편도 알았다 했지만 먹고 살기에 정신없는 터라 수술을 미루고 있다가 덜컥 셋째가 들어서 버렸네요. 임신한 것도 모르고 야채 가게에서 일하다가 6개월이 넘어서 알게 되었지 뭐예요. 가난 아기들을 전담해서 돌봐주시던 시모에게 죄인이 된 기분이었죠. 아,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께 육아 다 맡기고 밖에서 편하게 일만 하고 있네요. 아유, 애들 엄마야 무슨 소리냐. 밖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고된 노동인데. 능력 없는 할매가 집에서 애기들이라도 봐줘야지. 무슨 소리냐. 죄송할 거 하나 없다. 맘 편히 일해라. 이렇게 좋으신 시모에게 나중에 꼭 효도하리라 다짐하고 시모의 말처럼 출산한 지 딱 2주 만에 바로 일터로 나갔죠. 복대 졸라매고 야채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며 밥도 못 먹고 일했죠. 젖이 불어서 모유가 넘쳐 흐르니 천을 갈아 끼우며 하루 종일 서서 일했네요. 하지만 시모는 우리 부부의 효도를 기다려주지 않더군요. 외동아들인 남편을 거의 40에 낳은 시모는 칠순이 넘어가자 건망증이 심해졌어요. 시모가 자꾸 했던 질문을 또 하고 또 하자 우리 부부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봤죠. 결과는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 우리 가족에게 날벼락 같은 얘기였죠. 그때만 해도 정신이 오락가락하던 시모도 자신이 치매란 소리에 엉엉 우시더군요. 아이고야, 열심히 사는 너희 도와주려 했는데 내가 침덩이가 되어버렸구나. 내 정신이 더 고장나면 날 산에 갖다 버리든지 해라.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저희가 끝까지 모실 테니 아무 걱정 마세요. 우리 애들 똥기저귀 다 갈아주시고 이유식 떠먹이며 다 키워주셨는데 제가 왜 어머님을 버려요. 어머님도 안 좋아지시면 제가 아기처럼 다 돌봐드릴 테니 운동하면서 건강만 챙기세요. 그날부로 전 야채 가게를 그만두고 아이들과 치매 걸린 시모 챙기는데 고군분투했어요. 원래 성실했던 남편은 외벌이가 되었으니 투잡, 쓰리잡을 뛰며 더 열심히 일했죠. 제 발행과는 달리 시모의 치매 증상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하더군요. 아이들을 모두 유치원, 학교에 보내고 집에 돌아오니 바닥에 갈색 발자국이 쭉 찍혀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뭐지? 하고 가까이 보니 시모가 똥을 지려놓고 여기저기 걸어다니며 족적을 남겨놓은 거였어요. 눈물이 나더군요. 치우기 싫거나 힘들어서가 아니었어요. 시집 와서부터 몇 년의 세월 동안 저한테 정말 친엄마처럼 잘해줬던 시모가 저렇게 변해가는 게 미치도록 안타까워서였어요. 드디어 나한테 가족이 생겼는데 세상은 또다시 내게서 가족을 빼앗아 가려 하는구나. 서럽고 또 서러웠죠. 치매에 혼이 완전히 나가버린 시모는 작은 방 장롱에 들어가는 걸 참 좋아했어요. 처음엔
어두컴컴한 관짝 같은 곳에 혼자 들어가 계시는 게 안쓰러워서 못 들어가게 했지만 워낙 좋아하시니 그냥 뒀어요. 오히려 최대한 안락하게 만들어드렸죠. 시모의 치매기는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러는 동안 우리 아들 둘과 막내딸은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아이들이 커가니 총 6명의 식구가 코딱지마냥 방 2칸에서 지내기엔 너무 불편하더군요. 방 3칸짜리 전셋집이라도 얻자며 이 악물고 돈 열심히 모았죠. 병원비를 아끼고자 제가 아플 때도 따준 물만 마시고 꾹 참았어요. 아이들이 친구 따라 학원 가고 싶다고 해도 문제집 몇 권 사주고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며 격려했죠. 아이들이 원하는 걸 못 해줄 때가 가장 마음 아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식구는 못 먹고 못 쓰면서 2천만 원이나 넘게 모았어요. 90년대에 2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죠. 한 동짜리 아주 허름한 아파트 방 3개짜리 30평대 전세도 가능했으니까요. 전세 계약 첫날 남편이 부동산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현금으로 돈을 몽땅 뽑아왔더군요. 집주인이 굳이 현금으로 달라네? 은행 가서 10,000원짜리로 뽑아오느라 오래 걸렸어. 우리 가족들은 삥 둘러앉아 10,000원짜리 지폐 2,000장을 구경했어요. 와, 여보, 우리가 이렇게 큰 돈을 갖고 있단 말이야? 우리 가족 완전 부자네. 초등학생이었지만 무척 똘똘했던 첫째 아들 우경이가 한 장 한 장 돈을 세더니 말하더군요. 엄마, 난 이 세상에서 돈이 최고야. 제일 좋다고요. 그래, 돈 구경 실컷 해라. 내일 아침이면 부동산에 가져가야 하니. 이제 우리 방 3칸짜리 아파트 전세로 이사 갈 거야. 아직 몇 개월 남았지만 슬슬 짐들 싸놓자고. 응? 그렇게 한바탕 돈잔치를 벌이고는 식구들 모두 단잠에 빠졌죠. 산 밑이라 밤중에는 새소리나 풀벌레 소리 말고는 쥐 죽은 듯 조용했던 우리 집이 엄청나게 시끄럽더군요. 대체 무슨 일이지? 눈을 떴더니 매캐한 연기가 가득 차 숨을 쉬기 어려웠고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너무 뜨거웠어요. 전 우리 아이들 셋을 옆구리에 끼고는 얼른 문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나와보니 이미 정신을 잃은 남편에게 소방관이 응급조치를 하고 있더군요. 소방관은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우리보다 남편을 먼저 발견하여 구조했나 보더라고요. 순간 어머님이 아직 안에 계시지? 번뜩 못 모시고 나온 시모가 떠올라서 제가 뛰쳐 들어가려고 했어요. 불길이 너무 세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가겠습니다. 소방관이 강하게 제지했죠. 전 장롱 속에 숨어있듯 잠들어 있을 시모를 소방관들은 못 찾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내가 들어가서 시모를 데리고 나오겠다고 우겼어요. 제가 얼른 들어가서 모시고 나올게요. 젖은 수건 둘러싸고 빨리 갔다 올게요. 전 마구잡이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갔고 가까스로 시모를 찾아 들쳐업고 얼른 나왔어요. 그러고는 바로 쓰러졌어요. 눈 떠보니 병원이더군요. 다행히 저를 제외한 우리 가족들은 모두 무사했어요. 치매 걸린 시모도 연신 엉엉 울긴 했지만 아무 이상 없다고 하더라고요. 온 가족이 다 괜찮다는 소식을 듣고는 저도 눈물이 났어요. 남편도 깨어나서 제 침상 쪽으로 와서는 우리 식구는 모두 껴안고 엉엉 울었죠. 그런데 대뜸 큰아들 우경이가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미친 할매를 구할 시간에 돈 2천만 원이 든 가방을 갖고 나왔어야죠.
맨날 똥만 질질 싸는 할머니가 대체 뭔 소용이야. 그제서야 깊숙이 넣어둔 돈가방이 생각이 나서 소방관에게 찾아봐 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미 현금 2천만 원은 모두 불타버린 상태였어요. 그만큼 불길이 엄청나게 셌다고 하더군요. 산에서부터 불길이 시작됐는데 그 방화범은 아직도 잡지 못했죠. 저희가 월세 살던 그 집뿐 아니라 옆집 두세 채가 다 뼈대만 남은 채로, 다 까만 채로 변했더군요. 저희는 그때까지 모아놓은 전세금 2천만 원을 고스란히 잃어버렸고요. 그래도 그렇지 아직 초등학생인 큰아들 우경이의 발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경아, 할머니한테 미친 할매라니. 네가 태어난 날부터 몇 년간 엄마 대신 널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이야. 지금 몸이 좀 아프시다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니? 싸가지 없는 것 같으니라고. 제가 우경이에게 이렇게 안 좋게 말하고 큰 소리를 친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평소에도 워낙 냉정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던 큰아들이었지만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할 만큼 똑똑하고 혼자서도 생활을 잘해주어 고마워하고 있었거든요. 치매 걸린 할머니를 그렇게 생각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우리 가족들은 다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했어요. 단칸방 반지하집에서 보증금도 없는 월세살이를 해야 했죠. 돈이 정말 한 푼도 없었으니까요. 더 이상 외벌이로 아이들과 시모, 뒷바라지만 할 순 없는 노릇이었어요. 남편은 구두방에서 일했고 전 학교 앞 떡볶이 가게에서 알바를 했어요. 우리 세 아이들이 가끔 친구들과 떡볶이를 사 먹으러 올 때면 엄마로서 반갑게 맞아주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원치 않더군요. 아마 떡볶이집에서 일하는 엄마가 많이 부끄러웠나 봐요. 이해는 했지만 내심 서운하더군요. 둘째 아들인 욱진이는 형과는 다르게 공부는 아예 뒷전이고 사고뭉치였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고의 스케일이 점점 커지더군요. 나중엔 소년원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날도 학교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욱진이가 또 사고를 쳤으니 학부모가 와줘야겠다는 소환 명령이었죠.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어머님, 욱진이가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종합 선물 세트예요. 친구들 돈 뺏고 싸움 주도하고 수업 시간에 책상 뒤로 빼놓고 몰래 도망가고 불량한 여자애들이랑 몰려다니며 학교 주변물 다 흐리고 있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은 물론 전교생이 욱진이를 다 두려워해요.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일단 이놈 사람 좀 만들어서 다시 학교 보내든가 하세요. 강제 퇴학까지는 안 시킬 테니 스스로 자퇴 진행해 주십시오. 선생님, 제가 무릎 꿇고 이렇게 빌 테니 우리 욱진의 학교만은 꼭 다니게 해주세요. 학교마저 안 다니면 더 나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제발 자퇴만큼은 안 됩니다. 저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던 저의 어린 시절이 떠올라 선생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지만 단호하시더군요. 우리 욱진이에게 완전히 질렸나 보더라고요. 바로 다음날 욱진이는 중학교를 자퇴하고 완전히 비행 청소년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경찰서에 드나들던 것도 여러 번, 급기야 소년원에 들락날락거리게 되었죠. 남편도 더 이상 욱진이를 포기한 모양이었어요. 처참한 마음이었지만 자식 일은 절대 부모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우리 부부가 욱진이를 앉혀놓고 훈계라도 좀 하려 하면
아직 미성년인 욱진이는 눈을 부라리며 밥상을 뒤엎고 뛰쳐나가 버렸어요. 등치도 커다란 애라 말릴 수가 없었죠. 막내딸 미소는 어릴 적부터 참 예뻤어요. 아들 두 놈의 막내가 딸이라 우리 부부가 더 애지중지 키웠던 것 같아요. 현실은 정말 진흙탕이 따로 없었지만 우리 딸한테 대접만큼은 공주처럼 해줬던 것 같아요. 너무 오냐오냐 키웠던 게 독이 됐던 걸까요? 막내딸 미소는 본인이 진짜 공주인 양 아나무인으로 컸어요. 어릴 적부터 외모에 신경은 또 얼마나 쓰던지. 사춘기 때부터는 스프레이를 일주일에 한 통 이상은 뿌리고 다닌 것 같네요. 웬 남자친구는 맨날 바뀌는지. 고등학생이 되어도 물가에 내놓은 아기 마냥 불안하더군요. 그때만 해도 미성년자들은 화장을 잘 안 할 때인데 미소 방에는 온갖 색조 화장품이 그득했어요. 안 되겠다 싶어 잔소리를 좀 했죠. 미소야, 너 대체 공부는 언제 할 거니? 학생이 학교 가는데 책가방에 스프레이랑 빗, 화장품만 갖고 다니는 게 말이 돼? 성적표는 왜 안 갖고 와? 지긋지긋한 잔소리. 나 오늘 친구네 집에서 자고 들어올 테니 기다리지 마. 뭐? 아직 고등학생이 뭔 외박을 벌써 해?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지 알아? 절대 안 돼.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던 우리 딸 미소는 그날도 외박을 했어요. 언제부턴가 부쩍 살이 찐 미소에게 갑자기 왜 이렇게 살이 쪘니? 라고 한마디 했다가 그날부터 다이어트 한다며 밥도 안 먹더군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세상에서 자식 농사가 가장 어렵더라고요. 또 늦게까지 안 들어오길래 뜬 눈으로 막내딸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기 병원입니다. 정미소 씨 보호자 되시죠? 지금 막 119에 실려왔는데요. 아기는 조산할 것 같습니다. 둘 다 생명엔 지장 없고요. 네? 아기라뇨? 우리 미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미소 씨, 임신 8개월 차인 거 모르셨나요? 하긴 본인도 임신한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참 신기한 케이스네요. 나이트클럽에서 뛰어놀다가 출산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세요. 띵 하고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고1인데 학교 다녀야 할 나이에 임신해. 그것도 나이트에서 춤추다가 애를 낳았다니. TV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내 딸이라니. 막내딸이라고 우리 부부가 온갖 희생 다 해가며 애지중지 키워왔는데 그 대가가 고작 이런 거라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저와 미소,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의 인생 전체가 불행하게 느껴지더군요. 어쨌든 태어난 아기이기에 키워야 했죠. 둘째 전 젊은 할머니가 되어야 했고요. 집에 치매 걸린 시모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아이들에게 맡겨두고 일한 탓일까? 나름대로 아이들을 위해 내 한 몸 희생했는데 내 정성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삐뚤어 나간 걸까? 그래, 다 내 탓이다, 내 탓. 저 혼자 엉엉 울었어요. 치매 걸린 시모는 여전하시고 남편은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하루도 안 쉬고 일하니 얼굴 보기 힘들고 둘째 아들은 가출 상태이고 막내딸은 갓난아기 낳고도 밖으로 놀러만 다니고 삶에 낙이 없었죠. 그럴 때 첫째 아들 우경이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실 입시에 한 번 떨어지고 무료인 공공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던 아들인데 재수 끝에 의대에 합격한 거죠. 시크한 우리 큰아들은 합격 소식 듣고도 여전히 평정심을 유지하더군요. 그날은 조촐하게 치킨 파티라도 하려고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막상 주인공인 우경이는 오지 않더군요. 연락을 해봤죠. 우경아, 조그만 케이크도 사왔고 치킨도 사다 놨는데 왜 아직 안 오니? 의대 합격 파티해야지. 엄마, 드디어 난 그 개똥 같은 집에서 탈출이에요. 사실 엄마, 아빠, 정신 나간 할매, 사고뭉치 동생들 다 꼴 보기 싫었어요. 맨날 똥냄새랑 곰팡이 냄새 속에서 사느라 구역질이 났다고요. 의대 같이 합격한 친구네서 당분간 지내다가 기숙사 들어갈 거예요. 의대생 됐으니 가외 세네탕만 뛰면 학비며 생활비는 해결될 거예요. 그놈의 집구석에 들어가봤자 나중에 의사들 나한테 다 빌붙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뭔 가족이에요. 인간 기생충이지.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영 끊고 삽시다. 아빠한테도 그렇게 전해줘요. 뚝.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너무 당황스럽고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믿었던 큰아들에게서 버러지 같은 취급을 받다니 본인 뜻대로 의대에 합격하자마자 연을 끊어버리다니. 어릴 적부터 유독 독립심이 강하고 이기적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냉혈한인 줄은 몰랐었죠. 그렇게 첫째, 둘째 아들과 연락이 끊긴 지 한 3년쯤 지났을까? 애를 낳고 밖으로만 돌던 막내딸이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엄마, 나 결혼해. 나이트에서 만난 남잔데 선생이래. 집안도 다들 선생님 집안이라네? 뭐? 결혼? 너 아이 있는 거 그 남자도 알아? 응, 그 남자도 3번 이혼하고 각각 엄마가 다른 아이 셋을 키우는 사람이라 날 이해하더라고. 무엇보다 내가 잘 사는 집 외동딸이라고 뻥쳤더니 바로 넘어오던데? 우리 다음 달에 결혼식 하기로 했어. 무려 호텔에서 말이야. 야호! 아참, 근데 몇 년간은 엄마 아빠의 존재를 좀 숨겨야 할 것 같아. 상견례나 결혼식에 올 필요도 없어. 뭐? 그게 무슨 말이니 미소야? 내가 부모인데 결혼식에 왜 안 가? 아이 참, 여러 번 말하지 말고 엄마 아빠는 생기게 너무 빈티나서 호텔 웨딩 근처에도 오지 마. 상견례 때도 탤런트 출신 중년 2명 섭외해 놨으니 그렇게 알고 있어? 응? 야 정미소, 너 완전히 사기 결혼하겠다는 거야? 대체 왜 이래? 거짓말을 해도 정도가 있지. 너 완전히 미쳐버린 거 아니니? 네 딸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저 아기가 얼마나 불쌍하니? 이런 시궁창에 사는 내가 더 불쌍하지 않아, 엄마? 더 이상 이런 환경에서 살고 싶지 않아. 구질구질한 엄마, 아빠, 할매까지 싹 다 보기 싫다고. 나 바로 짐 싸서 그 남자네 집으로 들어갈 거야. 동거부터 먼저 하재. 앞으로 몇 년간 나 볼 생각 하지 마. 막내딸은 우당탕탕 짐을 싸더니 집을 나가더군요. 이 할머니를 애처롭게 쳐다보던 우리 손주의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철없는 딸이 낳은 손녀가 불쌍해서 정성스럽게 키워줬는데 마지막 모습이 처연했어요. 털썩 전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사랑으로 키운 3남매가 우리 부부와 이렇게 연을 다 끊게 되다니. 내가 배 골아가며 열심히 일한 이유가 다 우리 아이들 때문이었는데 갱년기인지 우울증까지 겹쳐 한동안 너무 힘들었네요. 치매 걸린 시모도 제 컨디션을 따라가는지 시름시름 앓더군요.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모시고 싶은 마음에 정성스레 간호했죠. 어느 날 밤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듯한 눈빛을 제게 보내주시고는 툭 숨을 놓아버리더군요. 엄마, 이대로 가시면 안 돼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성공하는 거 보고 가세요. 넓고 따뜻한 집에 이사하는 거 보고 가셔야죠. 엄마. 그렇게 시모마저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모든 장례 절차를 다 마치고 빈집에 홀로 있는데 참으로 허망하더군요. 물론 저의 후레 자식들은 할머니 장례식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죠. 집에서 조용히 시모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이 집으로 다급히 뛰쳐 들어오더군요. 여보, 나한테 전화가 한 통 왔어. 지금 변호사 사무실로 꼭 좀 와달래. 같이 가보자고. 왜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대요? 변호사 말로는 울 엄니 앞으로 선산이 있었다네. 그게 곧 재개발이 들어간다고 120억이나 준대. 120억이요? 1억 2천 아니고 120억을 현금으로 준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큰 돈을. 어서 변호사한테 가봐요, 여보. 저희 부부는 연락 준 변호사한테 가서 진행 상황을 상세히 들었어요. 120억이 아니고 사실 더 많았는데 모든 상속세를 제외하고 우리 통장에 들어올 현금이 120억이라고 하더군요. 놀랄 노짜였죠. 1억 2천도 없는 우리 가족한테 120억이라뇨. 치매 걸린 시모를 기나긴 세월 동안 나름대로 정성스레 모신 복을 이제야 받나 싶더군요. 아,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보고 싶어요. 이 돈으로 좋은 집에서 더 정성스럽게 모셔야 했는데 호강 한번 못 시켜드리고 허망하게 가버리셨네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자마자 우리 부부는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결혼해서 쎄 빠지게 고생만 하며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본 남편과 제 팔자가 너무너무 불쌍했죠. 그리고 그 돈도 실감이 안 났고요. 불현듯 내 새끼들이 생각나더군요. 아무리 후레자식이지만 다만 몇 억이라도 증여해주면 좀 편안히 살지 않을까 싶었죠. 돈 얘기는 안 하고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냥 연락하면 집에 절대 안 올 테니 남편과 약간의 거짓말을 좀 하자고 꾀를 썼죠. 남편이 많이 아프다고 마지막으로 집에 와달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했죠. 어렵게 연락이 닿은 둘째 아들도 똥 씹은 표정을 하며 집에 털레털레 오더군요. 아직 의대생인 첫째 아들은 벌써부터 웬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왔고요. 막내딸도 귀찮은 듯 방문을 뻥 차며 들어왔어요. 그래, 다들 모였구나. 우리 가족 모인 거 진짜 오랜만이다. 그치? 엄마 아빠가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다들 잘 지내고 있니? 나 얼른 기숙사 들어가 봐야 해요. 우리 용건만 간단히 합시다. 듣자하니 아빠가 아프다고요. 그깟 일 때문에 바쁜 사람 여기까지 부른 거예요?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한마디 하더군요. 뭐? 그깟 일? 넌 희생해서 키워준 아빠가 암이라는데 걱정도 안 되냐? 네가 사람 새끼냐? 짐승 새끼도 너보다는 인정머리가 있겠다 이놈아. 원래 돈 없는 부모는 멀리하는 게 상책이라고 했어요. 어차피 받을 유산도 없는데 내가 아빠 암 걸렸다고 걱정하는 척이라도 해야겠어요? 연기라도 해야 하냐고요. 네 참. 당최 뭔 일을 하며 사는지도 모르겠는 둘째 아들도 한마디 거들더군요. 아빠, 돈 나올 거 없으면 나 그냥 갑니다. 피차 없는 형편에 먹고 살기 바쁘니 그냥 인연 끊고 남보듯 조용히 살자고요. 예? 막내딸 멘트는 더 가관이었죠. 엄마, 아빠, 혹시 우리한테 돈 뜯어내려고 부른 거야? 병원비라도 대라 이거야? 나 지금 바람난 남편 잡으러 다니느라 정신없으니 이만 가볼게요.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요. 나 돈 없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이 새끼들이 내 뱃속으로 나온 새끼들 맞나 싶더라고요. 지금껏 얘네한테 남아있던 일말의 정이 다 떨어졌어요. 전 사실을 말해주었죠.
할머니 돌아가시고 변호사한테 연락 왔다. 할머니 앞으로 있던 손산이 재개발 들어가서 100억 넘게 나왔고 상속세 제외하고 정확히 120억이 아빠 통장으로 들어왔다. 자, 통장 확인해봐라. 전 금액이 찍혀있는 통장을 삼남매 앞에 던져주었어요. 후레 자식들은 눈이 휘둥그레해져서 액수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더군요. 그리고 난 뒤 셋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엄마 아빠한테 매달려 돈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로 차지하면서 말이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이까짓 의사가오니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 가족의 정이 더 소중한 거죠. 제가 의사가 되어도 평생 120억 못 벌 거예요. 제가 큰아들이니 한 20억만 지금 떼어주시면 안 될까요?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게 제 꿈이랍니다. 장남의 꿈을 짓밟진 않으실 거죠? 제발요. 네? 엄마 아빠, 내가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말썽 부린 거 정말 죄송해요. 어린 마음에 반항심해서 그랬어요. 그래도 하루도 엄마 아빠 생각 안 한 날이 없어요. 지금 나이트 삐끼로 일하고 있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요. 이제 결혼도 해야 하니 지금 한 5억이라도 땡겨주시면 안 될까요? 형처럼 20억씩 큰 돈 안 바래요. 소박하게 한 5억만요. 네? 엄마 아빠, 막내딸 제일 예뻐했잖아요. 지금도 변함없죠? 앞으로 잘 모실게요. 바람난 남편이랑 이혼하고 애기 데리고 들어와서 엄마 아빠 모시고 평생 같이 살게요. 우리 큰 집으로 이사가요. 제가 당장 부동산 알아볼게요. 남편이 고함을 지르며 다 쫓아버렸어요. 다들 꺼져라. 이 아빠가 말기암이라도 눈 하나 꿈쩍 안 하던 것들이. 니네들은 다 사이코야. 이 돈 엄마랑 나랑 죽을 때까지 다 쓰고 죽을 거다. 절대 너희한테 10원 한 장 안 남기고 싹 다 긁어 쓸 거야. 혹시라도 남으면 사회에 기부하고 죽을 테니 니네 아까 말한 대로 영 끊고 살자. 너희한테 콩고물 하나 안 떨어질 거야. 썩 꺼져버려. 죽을 때까지 너희 후레 자식들 쌍판떼기 보고 싶지 않다. 남편은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도 빗자루를 들고 자식놈들을 문 밖으로 쫓아버렸어요. 눈물도 안 났고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후레 자식들만 눈물 콧물 다 빼고 쫓겨날 뿐이었죠. 쫓겨나서도 한동안 문 밖에서 10억만, 아니 1억만 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우리 부부는 그냥 TV 크게 틀어놓고 드라마나 봤죠. 그렇게 아이들과 쫑이 나고 현재 우리 부부는 대궐같이 넓고 따뜻하고 좋은 집에서 알콩달콩 살고 있답니다. 조그만 건물 사서 월세 받으며 일 안 하고 편하게 지내고 있죠. 좋은 비행기 타고 세계 여행도 하고 크루즈 여행도 해봤네요. 이 돈 죽을 때까지 다 쓰고 죽을랍니다. 물론 사회에 좋은 일도 하며 보람차게 소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이 허한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자식 농사 잘못 지은 60대 할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은 부모 공경할 줄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